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함께 경제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조금 늦게 경제 부분을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어떤 사회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헌법에 기록된 인권의 내용을 기본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기본권의 내용과 또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 헌법에 기록된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인권 부분은 조금 암기할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 선생님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파트 부분은요, 좀 암기보다는 이해의 측면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역시도 사회를 공부하면서 국가기관은 조금 생소한 개념들 때문에 공부하기 좀 힘들었다면, 경제는 여러분들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암기 부분보다는 이해 부분이 훨씬 많아서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칠 때도 한번 이해를 하면 잘 까먹지 않아요. 단순 암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잘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한 부분은 잘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파트는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경제 파트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경제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흔히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한다, 뭐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를 배우는 학습자로서 이제 경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부제목으로 선생님이 학습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경제활동이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무엇하고 무엇하며 무엇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화라는 건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핸드폰, 아니면 뭐 이런 분필, 아니면 이런 칠판, 아니면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을 재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활동을 서비스 활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아니면 병원에 가서 받는 뭐 의료 서비스 같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서비스라고 해요. 즉,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요,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선생님 밑에 이런 사이클을 하나 그려놓았어요. 경제에서 생산, 분배, 소비라는 개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필요한 물건을 생산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뭐 세탁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 LG나 뭐 삼성과 같은 기업에서 세탁기를 열심히 생산을 하겠죠. 자, 생산을 해요. 그러면 그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그냥 공짜로 생산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적정한 임금을 받죠.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배 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는 활동을 분배 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았어요. 월급으로,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활동을 하나요? 그죠? 또 생존에 필요한 물건이나 재화를 소비하는 활동을 하겠죠. 자,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다시 기업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생산해야겠죠. 그죠? 세탁기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교육 서비스를 생산한 대가로 월급을 받아요. 분배, 생산의 대가를 받죠. 그러면 그 월급을 가지고 선생님이 또 세탁기를 소비를 해요. 또는 뭐 옷을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다양한 데 지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생산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는 경제활동에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란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활동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 분배, 소비 활동과 같은 이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선생님이 일단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이러한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유는요, 단 하나,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소하다라는 개념 많이 들어봤죠? 되게 한정돼 있다, 양이 작다라는 의미잖아요. 즉, 이런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이유, 어떤 것들을 생산을 하고 어떤 걸 분배해서 어떤 또 소비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인간의 욕구는 정말 무한해요. 그에 비해서 실제 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이나 아니면 뭐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물적 자원, 이런 자원들의 양은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의 양이 되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불러요. 즉, 욕구에 비해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게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이아몬드 반지 가지고 싶죠. 선생님도 다이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 다이아라는 건 천연 자원이죠. 땅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 중 하나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아를 가지고 싶지만 다이아는 한정되어 있어요. 정말 희소한 그런 자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다이아를 얼마나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또 그 다이아를 누구에게 분배를 해줄 것이며 또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즉,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경제활동이 그런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자, 선생님에게 돈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면 선택할 필요 없겠죠. 다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가진 돈의 예산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선택도 합리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편익과 비용을 계산을 하면 돼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편익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고요. 비용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비용도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용을 따질 때 어떤 것이 합리적 선택이냐면, 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편익과 비용을 따져서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선생님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식을 통해서 선생님이 최대 한 100만큼의 만족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자원이 한정돼 있어. 자원이 희소해요. 선생님한테는 지금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음식들을 다 한꺼번에 시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떡볶이를 먹었을 때는 선생님이 100 중에 90만큼의 만족을 얻고요. 그리고 치킨을 먹었을 때는 70만큼의 만족을 얻었고 피자를 먹었을 때는 50만큼의 만족을 얻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만족감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죠. 여기서 선생님 하나만 가정을 할게요. 떡볶이, 치킨, 피자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라는 걸 가정할 때 선생님의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건 떡볶이예요. 그럼 당연히 합리적 선택은 그죠? 떡볶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떡볶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음식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죠? 치킨과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건 선생님이 떡볶이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치킨과 피자예요. 이 치킨과 피자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게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그죠? 떡볶이 다음에 포기하는 가치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건 치킨이죠. 치킨을 먹었을 때 선생님 만족 70이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편익이 큰 선택을 하되 기회비용이 적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분배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또 소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활동이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랑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기본이 돼서 모든 다른 경제의 이론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이 수요법칙, 공급법칙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텐데 외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선생님이 제목에 시장에는 법칙이 있다라고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요. 시장이라는 곳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시장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수요라는 건 어떤 소비자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다. 욕구가 수요다. 그러면 상품을 실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요에다가 사람 자자를 붙여서 수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사려는 구체적인 물건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요량.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 자체를 수요라고 하고요. 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수요자, 그리고 실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사려는 구체적인 양을 수요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요에는 법칙이 존재한대요. 자, 어떤 법칙인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수요 법칙을 따지기 전에 이 그래프는요.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주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잘 따라서 그래프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축에는 수요량이 있습니다. 수요량, 즉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가로축에는 나타냈고요. 세로축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즉 어떤 가격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수요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 있는 대로 좌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수요자가 실제 어떤 가격에서 얼마만큼을 구매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은 이거는 1,000원에 250개니까 연필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어떤 연필에 대한 가격과 이 가격일 때 얼마만큼 구입을 원하는지 연필의 수요량을 나타낸 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연필 가격 하나가 1,000원일 때 연필을 250개를 구입하고자 한대요. 선생님, 자, 좌표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1,000원일 때 여러분들 보이시죠? 가격이 1,000원일 때 선생님이 몇 개를 구매하고자 한다? 250개. 자, 가격이 1,000원일 때 쭉 따라와서 250개를 구매하고자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2,000원일 때는 200개. 2,000원일 때는요, 네, 200개를 구매하고자 하고요. 3,000원일 때는 150개를 구매하고자 하고요. 4,000원일 때는 100개를, 그 다음에 5,000원일 때는 50개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즉, 선생님이 이 지점을 한번 쫙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수요 법칙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토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 수요자는요,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의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있을까요? 감소시키고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가 되면 처음에 1,000원일 때는 선생님이 250개를 사려고 했다가 5,000원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하자 선생님이 수요량을 얼마나 줄였을까요? 50개로 확 수요량을
줄이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상품의 수요량을 줄여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비싸면 많이 사요? 많이 안 사요? 당연히 비싸면 안 사잖아요. 자,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요. 자,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상품의 수요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또는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실제 구입하고자 하는 그 양은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즉,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올라가면요, 사람들 안 사요.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즉, 가격이 낮아지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임을 볼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를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Y축, 즉 세로축에는 가격을 두고 또 이 가로축에는 수요량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수요량을 뒀을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수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우하향 수요 곡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수요 법칙은요, 간단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 안 사요.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이 수요량은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공급까지 가겠습니다. 자, 공급이라는 거,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뭔가 판매자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죠. 공급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각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실제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뭐라고 할까요? 그죠? 공급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 법칙처럼 공급의 법칙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공급 법칙을 활용하기 전에 자, 이제는 선생님이 연필을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공급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연필이 1,000원일 때는요, 50개를 팔고 싶어요. 즉, 연필이 1,000원일 때는요, 여기 50개를 팔 거예요. 그런데 연필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가격이 비싸지만 많이 팔면 팔수록 이득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쌀수록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00원일 때는요, 이제 선생님이 욕심을 내서 100개까지 팔 거예요. 자, 3,000원일 때는요, 150개를 팔 거고요. 4,000원일 때는요, 200개를. 5,000원일 때는요, 250개를 팔 거예요. 쫙 한번 그려보면 어때요?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증가할수록 판매량, 즉 공급량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판매자 입장이라면 가격이 너무 낮을 때는 열심히 팔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가격이 낮을 때는 판매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높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급의 법칙 결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상품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죠. 늘리고요.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의 공급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 자, 이처럼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은요, 선생님 한번 다시 볼게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늘어나고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세로축에는 가격, 가로축에는 공급량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증가하는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해서 보통 우상향 그래프다. 오른 후 윗상자 해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의 모습을 보인다. 우상향 그래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경제생활이라는 게 뭔지, 경제활동이라는 게 뭔지, 생산분배 소비하는 활동이다. 이런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 얼마나 생산할지, 또 누구에게 분배를 할지, 또 어떤 것을 소비할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이유는 이런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비용보다는 내가 이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는 편익이 커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개념 하나 더 배웠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면 가장 기회비용이 그래도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배웠습니다. 수요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사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소비자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급이라는 건 팔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판매자랑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요의 법칙은 어때요? 사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이 되어보면 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사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은 높아진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우하향하는 이런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그래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더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모습.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잘 모르겠으면요. 한 번 더 영상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모르겠으면 선생님 1:1 카톡 있죠? 카톡으로 언제든지 경제 관련된 거 문의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시장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